자, 이제 1.4의 상속세 과세 표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구하는 거 봤었죠. 이제 그 밑에 계산 구조인데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 그리고 감정평가 수료 공제 두 가지 공제 빼주고 나면 상속세 과세 표준 나오게 됩니다. 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 금액이 너무 적으면 상속세 과세하지 않아요. 그 밑에 과세 시장 보시면 이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구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상속 공제 부분입니다.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도 종합소득금액 구한 다음에 종합소득 공제 여러 개 해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식으로 상속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 상속 공제는 인적 공제랑 물적 공제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 그 자체에 대한 공제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인적 공제 같은 경우는요, 기초공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인적 구성원의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장애인이 있냐, 연로자가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괄 공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게 있으면 그거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하나씩 내용을 볼 건데, 이 기초공제랑 그 밖의 인적공제 이 둘은 묶은 게 일괄 공제하고 중복해서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든가 아니면 일괄공제를 적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해야지, 기초공제 플러스 그 밖의 인적공제에다가 일괄공제까지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또는이라고 돼 있죠. 이쪽 라인을 적용하든가 이쪽 라인을 적용하든가 그 라인 중에 선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먼저 기초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다 과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은 공제해 주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2억 원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은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빼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2억 공제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2억 공제해 줍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거주자가 사망이 되면은요, 거주자가 사망하면 여기 있는 공제들을 해당 요건 만족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외에서 생활하고 국외에서 또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공제를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딱 하나, 이 기초공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적용하고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 비거주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비거주자가 들어가 있는 건 여기만, 기초공제만 들어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 제일 중요한 건 2억 원이죠. 금액 기억하셔야 되고,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2억 공제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밖의 인적공제. 자, 바로 2번입니다. 이제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그 밖의 인적공제는요, 첫 번째 줄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만 적용해요. 그럼 비거주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는 그 밖의 인적공제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건 거주자 사망했을 때만 적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요, 그 밖의 인적공제는 항목이 4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자녀공제, 동그라미 2번 미성년자 공제, 동그라미 3번 연로자 공제, 동그라미 4번 장애인 공제. 지금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남은 가족들도 앞으로 생계는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초적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자녀 공제.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5천만 원 무조건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녀 한 명당 앞으로 사는데 들어갈 돈이 5천만 원 정도는 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공제해 주고요. 자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하지 않고요. 동거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5천만 원, 2명 있으면 1억 원 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성년 될 때까지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매년 부양하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 명당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에 1,000만 원 곱한 것만 공제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미성년자가 17세예요. 그럼 19세가 될 때까지 2년 남았잖아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씩 우리가 키우는 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곱하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자녀가 있으면 공제하는 거였고요. 동그라미 2번은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으면 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이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3번은 연로자 공제입니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제활동 많이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한 명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연로자는요, 지금 상수세에서는요 65세 이상을 연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로자 공제 받을 나이는 65세예요. 우리 소득세에서 기본공제 계산할 때는 60세였죠. 그 나이하고 다릅니다. 우리 소득세에서는 의료비 공제할 때 본인 등 의료비 할 때 65세 이상자가 나오거든요. 그 나이랑 똑같이 여기서도 65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 그럼 장애인도 한 명당 기대여명의 연수에 1,000만 원 곱한 것만 공제합니다. 이 기대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별표 4번 잠깐 보시면 특정 연령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통계법에 따라서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기대여명을. 그래서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그 연수 1년당 1,000만 원씩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여명 연수에 1,000만 원 곱한 만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그 밖의 인적 공제예요. 네 가지 항목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네 가지 기억해야 되니까 앞글자 따가지고 갈게요. 자, 미, 연, 장 이렇게 앞글자 땄죠. 자장, 미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장, 미연. 그러면 네 가지의 우리 항목은 잊지 않으실 겁니다. 몇 가지 세보신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녀 공제하고 미성년자 공제 이 범위 동그라미 1번, 2번 말씀드릴 건데요. 과거에는 진짜 자녀, 그 다음에 지금 동거가족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을 때 1번, 2번 적용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태아도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태어나는 아직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난 건 아닌데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태어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태아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도 포함시키기로 한 거예요. 태아가 포함되는 범위가 동그라미 1번 자녀 공제 태아가 포함되고요. 동그라미 2번 미성년자 공제에도 태아가 포함됩니다. 두 군데 태아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연로자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면서 65세 이상일 수 있어요. 근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연로자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제외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뒤에 보겠지만 배우자 공제라는 큰 공제가 따로 있어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런 공제까지 하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연로자 공제 적용 대상이 안 되고 배우자는 자녀가 아니죠. 당연히 자녀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거고 배우자는. 그 다음 자녀가 미성년자다. 그럼 미성년자 공제 해줄 거냐? 이거는 사회적으로 조금 좀 이상하죠. 배우자가 미성년자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는 미성년자 공제 범위에서도 제외하게 됩니다. 자, 배우자가 제외되는 게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여긴 제외되고 뭐 자녀는 당연히 아니니까 여긴 들어가지도 않는 거고요. 그 다음 장애인에 해당할 때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할 때면 그때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자, 배우자가 이 네 개 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장애인 공제 여기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 연수 계산할 때 있어요. 미성년자 공제라든가 장애인 공제 계산할 때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그 다음 기대여명의 연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연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가 1년 6개월 남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1년 6개월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고 계산하게 돼요. 좀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인적공제 네 가지 봤습니다. 이런 인적공제가 중복 적용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원칙은 중복이 안 돼요. 원칙은. 어떤 특정 한 명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중복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주의 보시면 중복 적용 여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자녀 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미성년자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있어요. 그럼 자녀 공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 공제에도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는 중복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요건 중복이 되고 또 하나 중복이 되는 게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인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장애인 공제는 추가로 별도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제는 다른 공제와 중복이 된다. 그 다음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도 중복이 된다. 하지만 그 밖의 인적 공제는 중복이 안 됩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괄호 2번에 이제 그 밖의 인적 공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 괄호 3번입니다. 괄호 3번 보시면 이제 일괄 공제예요. 자, 일괄 공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내용을 볼게요. 맨 앞에 원칙이라고 할 때 적어둘게요. 맨 앞에 거주자라는 거 앞에 원칙.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다만이라고 돼 있죠. 그 앞에다 2번이라고 적어볼게요. 요건 예외예요. 다만 다음에 예외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게요. 두 가지 공제 공부했어요. 기초공제하고 그 밖에 인적공제 공부했습니다. 기초공제 2억하고 그 밖에 인적공제, 자장면 4가지. 그거 더한 금액이 만약에 5억에 미달한다. 그럼 공제금액이 너무나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최소 5억은 일괄공제라는 이름으로 5억을 공제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공제랑 그 밖에 인적공제 먼저 계산해 봐야 되고요. 요거를 일괄공제 5억하고 비교해 줘야 돼. 비교해서 기초공제랑 그 밖에 인적공제가 5억보다 크다면 얘를 적용받는 거예요. 얘를 적용받는 거고, 이 두 개 더한 게 가족들이 많지 않다라면 이 금액이 얼마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일괄공제 5억 얘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플러스 그 밖에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을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더 큰 거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둘을 비교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번.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또는 기한 후 신고도 없는 거예요. 신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제대로 신고를 안 했으니까 가족 정보가 누가 되고 상속인이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요것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배우자만 단독으로 배우자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만 상속을 받는 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인 자체가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동그라미 A.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그러니까 가족이 없어. 가족이 배우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 이때는 일괄공제 5억이 너무나 큽니다. 배우자는 별도로 배우자 공제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일괄공제도 5억, 가족도 별로 없는데 가족도 거의 없는데 5억 적용한다.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괄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A의 경우는 뭘 적용하는 거예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이것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 배우자만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가 이럴 수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인데 다른 상속인들도 있어. 배우자 말고 다른 상속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상속인들,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한 거예요. 또는 협의 분할해가지고 배우자 혼자 상속받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부터 가족이 다른 가족도 있는데 배우자만 받게 된 경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가족도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괄공제 내용까지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럼 그 밑에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게 있죠. 배우자가 있으면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사실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것도 상속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상속은 아니에요. 남편의 재산이 아내한테 그대로 넘어갔다? 단순히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 재산이라고 하는 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만든 거거든요. 둘이서 공동으로 그 재산을 형성한 거지 그동안. 그거를 남편 혼자 만들어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인 재산의 이동이 아니라 수평적인 재산의 이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가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공제할 거냐?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이거 공제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자, 피상속인, 아들, 딸, 배우자 이렇게 있어요. 피상속인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이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전체 35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5억. 그리고 이제 이 재산이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되겠죠. 실제 상속되는 게 아들한테는 5억, 딸한테 5억, 배우자한테 25억이 갔다고 볼게요. 배우자한테 25억. 그러면은 아들한테 간 거는 수직적 이전, 딸한테 간 것도 수직적 이전, 요거는 다 과세하는데 배우자한테 간 건 수평적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피상속인이 배우자한테 준 거, 요거는 과세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 재산 만들 때 배우자도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상속이라고 보기만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35억 있죠? 요걸 이제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받은 게 만약에 아들, 딸을 안 받게 하고 그럼 배우자가 다 받는 걸로 하면은 상속세 부담을 하나도 안 할 수 있어요. 상속세 부담을 또 부당히 회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도를 두게 됩니다. 한도는 뭐냐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 한도로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 법정 지분이 뭐냐면 민법상 법정 상속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이 쉽게 비속이라고 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라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법정 상속분이 있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분 지정이 없다라면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민법에서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 있다. 그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이렇게 있으면 법정 상속분은 똑같이 반반 나눠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5할을 가산해요. 50% 가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1, 그 다음 딸 1 이렇게 받는 게 원래 원칙인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한테는 1을 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는 남편하고 같이 살아오고 또 재산 형성에도 기여하고 같이 뭐 희노애락을 다 겪었잖아요. 그럼 5할을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 A, 자녀 B, 배우자가 상속인이다. 그럼 법정 상속분은 1대 1대 1.5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1대 1대 1.5로. 그럼 이 35억을 법정 지분에 따라 나누게 되면 아들, 딸, 배우자가 1대 1대 1.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한테 나눠지는 게 법정 상속분은 10억, 딸 10억, 배우자 15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겠다. 이런 한도가 없으면은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받는 걸로 처리해가지고 상속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도가 동그라미 2번 상속재산가액 35억에다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곱한 것만큼이에요. 35억에 3.5분의 1.5가 되겠죠. 3.5분의 1.5. 그래서 15억. 요걸 한도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거랑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둘 중에 작은 값을 한도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하나도 상속받은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5억은 공제를 해줘요. 그 밑에 최저한 보시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라도 최소 5억은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너무나 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법정 지분만 하더라도 꽤 많을 수 있거든. 너무나 많이 공제가 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최대 30억까지. 한도 부분에 3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30억까지만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구조를 익히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받은 거를 공제하되 한도는 법정 지분에 해당하는 거다.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1차 문제는 충분히 커버될 수 있어요. 뭐 뒤에 있는 이런 식까지 만약에 문제 나온다. 아유 복잡해.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 기본 개념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인적공제예요. 기초공제, 그 밖에 인적공제, 그리고 또는 일괄공제,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 여기까지가 인적공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부터는 이제 물적공제입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피상속인이 남기는 재산이 금융재산, 예금, 유가증권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보통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예금이 10억이 있다. 10억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10억 그대로. 왜냐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액이 평가된 금액이 바로 상속재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융재산에 비해서는 조금만 들어가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재산 평가하는 게 원칙은 시가평가예요. 근데 그 시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보충 평가액이 보통 국가에서 공시한 가격으로 평가돼요. 그 공시한 가격이 시세보다는 조금 낮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짜리인데 공시가액은 8억이다. 그 시가가 없다면 8억만 상속재산에 들어가게 돼요. 보통 한 시세 한 80% 정도 수준? 그 정도가 돼요. 그 정도가. 그럼 금융資産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비슷한 금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상수는 더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금융재산은 부동산에 비해서 좀 불리하니까 금융재산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공제할 거냐?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세의 80%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공시한 가격이 80%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재산도 그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순금융재산가액에 그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게 됩니다. 20%. 다만 이제 최저금액이 있고 최대금액이 있어요. 순금융재산가액이 20% 공제하는데 그 공제한 금액이 계산값이 2천만 원을 미달하면 최소 2천만 원은 공제해주고 아무리 많아도 최대 2억까지만 공제해주는 거예요. 최소 2천, 최대 2억 원까지. 그리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죠. 이때는 20% 곱하지 않고 그냥 전액 공제예요. 왜냐면 다 공제해도 그냥 2천만 원 이하인 금액이 공제가 되거든. 여기 최소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공제가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20%가 아니라 전액 공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순금융재산가액이 뭐냐? 이거부터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순금융재산가액은 말 그대로 순이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거예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가액을 뺀 게 순금융재산가액이 됩니다.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건 이런 거 들어가요. 예금 들어가고요. 보험금도 들어가고 금전신탁재산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주식 같은 유가증권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채무가액은 은행 채무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게 주식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면 단순한 주식가액만 있는 게 아니야.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건 경영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어요. 경영 프리미엄도 있는데 그 가치가 주식가액으로 반영돼 있지 않거든. 이미 주식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평가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주 주식에는 경영 프리미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를 뺀 일반 주식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물적공제는 가압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영유하던 가압이라든가 영농이 상속됐을 때 그 가압상속재산이나 영농상속재산이 상속됐을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그 가압을 처분해야 돼. 아버지가 영유하고 있던 가압을 연이어서 내가 받아서 운영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압을 영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압상속공제하고 영농상속공제의 이제 금액이 얼마일 거냐라는 거예요. 일단 가압상속공제 보시면 가압상속재산가액을 상속공제해 주는 거예요. 가압상속재산가액. 다만 이 금액이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다. 그럼 300억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고 20년 이상이다. 400억 한도 내에서 30년 이상이다. 600억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한도 넘어간 부분은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영농상속공제라는 것도 영농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크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한도 30억 있습니다. 30억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실무에서는 이 가압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세부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찾아가지고 해당되는지 판단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수업 목적으로 보기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재산가액을 공제하는데 한도가 있다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가압. 가압상속공제할 때 그 가압이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가압은 자, 그 밑에 보시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대기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을 가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중소, 중견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영위했었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상속인들이 그걸 받아서 계속 운영한다.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들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제를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중소, 중견기 하면 됩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넘어가면 안 되냐면 3년 동안, 직전 3년 동안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 이상인 기업은 제외합니다. 그럼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일 때만 가압성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천억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제일손실공제입니다. 우리가 상속재산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상속된 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이 멸실된 거예요.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그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진 거야. 그럼 담세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손실 재산가액만큼 공제해주고, 다만 보험금 수령액이라든가 구상권 행사로 인한 보전 가능액은 결국은 손해를 메꾼 거잖아요. 그 부분은 공제를 안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이 상속이 됐다. 동거하던 주택이. 여러분 동거하던 주택이 상속이 됐어요. 그때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그럼 그 집 팔아야 돼. 그럼 상속인은 어디가 살아야 되겠어요? 같이 살았다라는 건 부모님 모신 효자거든요. 그 효자한테까지 집을 뺏는 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동거주택에 대해선 상속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공제해 주냐면 동거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해 줍니다. 기본 입장은 같이 살고 있던 주택은 과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100%. 다만 비싼 집은 안 되니까 한도를 6억 범위 내에서 공제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동거주택가액은 만약에 빚이 있으면, 그 주택에 딸린 빚이 있으면 빚 빼고 남은 순재산을 말해요. 그 밑에 보시면 담보된 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있죠. 그러면 순자산가액 말하는 거예요. 동거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이 있으면 빼고 순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이런 요건은 충족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신 효자한테 추가로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공제 공부했었어요. 이 상속공제 수많은 공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합한 걸 이제 공제해야 되잖아요. 상속공제 합계. 근데 그 상속공제 한도 합계에 종합한도가 있어요. 너무나 또 많은 공제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계산한 상속공제 다 합한 거를 이 한도 내에서 공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한도가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복잡해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본래 상속인들이 상속 당시에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 이걸 한도로 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속인들이 지금 상속됐을 때 물려받는 재산, 그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는 거고, 상속인 외의자가 받아거라든가 상속 전에 예전에 사전증여 받은 거, 그런 데서는 공제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상속세 과세표 준고할 때 공제하는 게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그 해당 수수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하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속 재산이 있는데 이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감정평가 받은 금액 가지고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받을 들어가는 실비 있잖아요. 이거는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실비를 쓴 건데 그 경비 쓴 거는 공제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서화 골동품 같은 경우에 감정 수수료 500만 원 인정하는 것도 있고, 비상장식 수수료도 평가 기간 수별로 1000만 원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500만 원, 얘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 공제하기 위해서는요, 상속세 납부 목적용으로 감정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상속세 내는 거랑 관련이 없는 평가는 결국 상속세 내기 위한 용도로 감정받은 게 아닌데 그걸 공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내는 거랑 관련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만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과세표준 계산 끝났으면 이제 여기다 세율 곱해서 세액을 구해주면 돼요.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산출세 구하고 세액 공제 같은 거 빼주고 가산세 반영해서 최종 세액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상속세 세율 같은 경우는 5단계 세율이에요. 가장 낮은 건 10%부터 가장 많은 건 50%까지 있습니다. 10, 20, 30, 40, 50% 적용이 되고, 증여세도 세율이 똑같아요. 증여세도 상속세하고 똑같이 5단계 세율이 되는 겁니다. 보통 시험 문제 만약에 세액 계산을 시험하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물론 1차 시험에 거기까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드문데 나온다면 이 표는 주어지니까 표 보고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과세 표준에 바로 세율을 곱해요.
그렇게 해서 세입구하는 건데 예외가 있습니다. 괄호 2번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원래 상속은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셨을 때 먼저 상속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또 나한테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대 간의 상속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에서 나한테 바로 오는 게 상속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요때 할아버지는 상속세.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재산이 나한테 온다? 그럼 내가 상속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칙인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살아계신데 아니 이 아들한테 줬다가 아들이 나중에 죽으면 또 손자한테 갈 건데 아니 두 번 상속될 필요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아들아 너 받지 말고 그냥 손주한테 바로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단계를 건너뛰고 그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한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 거예요. 세대를 건너뛴 상속. 그럼 세법은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두 번 내야 될 걸 한 번만 내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보다 회피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0% 할증하겠다. 혹은 미성년자가 많은 금액을 상속받은 경우다. 그런 경우는 40% 할증하겠다. 할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속이나 할증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더 더하는 거예요. 30% 40%를 과세하는 것처럼 보이네. 이만큼을 더 이제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인 경우, 손자 손녀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상수세 산출세 계산한 거에 30% 40%를 가산하는 거예요. 할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대습 상속 같은 경우는 할증과세 안 한다고 돼 있죠. 대습 상속은 뭐냐면 말 그대로 대신 상속하는 거거든.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야.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은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위치로 올라서 대신 상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이때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30% 할증인데요. 40% 할증하는 경우 있다고 했죠. 40% 할증하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손자 손녀인 경우예요.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리고 상속 재산가액이 이자가 상속받은 게 20억 초과하는 경우예요. 꽤 많은 금액을 상속받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좀 더 많이 할증과세 40% 할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문화재 자료, 동그라미 2번 박물관 자료, 그 다음에 미술관 자료,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자, 상속재산 중에서 문화재 자료,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면 이런 재산들은 사실 보존가치가 있는 재화들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속이 됐다, 상속을 매긴다, 그럼 이런 것들을 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나라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한 세금은 징수를 유예하겠다라는 거예요. 비과세가 아닙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계 징수를 유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징수 유예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걷어야 될 세금을 정부에서 좀 유예하고 있는 거잖아요, 징수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그 밑에 보시면 담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담보 제공했을 때 징수 유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이 징수 유예 대상이 딱 세 개만 있었어요. 방, 미, 문 세 개 있었어요.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 문화재 자료 이렇게 세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번 있죠.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랑 시도지정문화재 이게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요, 징수유예 쪽이 없었고 비과세 쪽이 있었어요. 원래는 비과세 쪽.
우리 비과세 재산가액이 있잖아요. 여기 비과세들은 상속재산 범위에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가 과거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비과세 쪽이 없고 징수위에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이유는 왜 넘어왔냐면 이게 결국은 지정문화재도 문화재잖아요. 그럼 일반 문화재 자료,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랑 성격이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 특별히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형평을 맞추자. 그래서 지정문화재도 징수유예 쪽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수유예 자료가 4개예요, 여러분. 박미문지, 박미문지에서 4가지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지정문화재까지 4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비과세 쪽에 있다가 이게 징수위 쪽으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로 넘어오면 담보를 제공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지정문화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징수해 받을 때 박미문은 담보 제공, 근데 지정문화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액공제 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는 증여세액공제예요. 증여세액공제. 요건 뭐냐면 아까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에 미리 증여했던 거를 상속세 과세가액 구할 때 더했어요. 미리 준 것도 상속세 매기기 위해서. 근데 그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미리 증여세 낸 거 있잖아. 그걸 안 빼주면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증여세 낸 거는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빼주게 되고요. 주의할 점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아니라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여세 납부세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다른 세액공제 같은 건 없다고 가정하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도 이제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제때 신고를 잘 하잖아요. 그럼 신고세액공제 이런 세액공제를 해줘요. 신고세액공제는 3% 정도예요. 만약에 증여세 산출세액이 100원이다. 그러면 3원 정도 세액공제 해주고 97원만 실제 내게 되는 거예요. 97원만. 그럼 이때 실제 낸 게 97원이니까 97원만 공제해준다. 그럼 과거에 신고세액 공제받은 효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과거에 세액공제 받은 효과는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납부세액이 아니라 이 산출세액 얘를 공제해주는 겁니다. 그거 하나 주의해 두시고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입니다. 이 거주자가 비상속인 같은 경우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국외의 재산에 대해서 그 국외 상속세 같은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국외에도 내고 한국에도 내면 국제적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외국에서 상속세를 냈다. 그거는 한국 세금 계산할 때 빼줄게라는 거예요. 외국 납부세액공제. 주의할 점 맨 앞부분이 중요해. 거주자의 사망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의 상속세를 냈을 때 공제해 주는 거예요. 저 앞부분을 비거주자라고 바꾼다. 그럼 틀린 말이 돼요. 여러분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외국에 세금 냈다. 그럼 그거는 외국에 낸 걸로 끝나. 한국에서 세금을 매기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한국 과세대상에 아예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국외 재산이니까. 그래서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했을 때 대한민국은 아예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의 사망이 됐을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3번 단기 재상속세액 공제라는 거 있죠. 자, 식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부모 자가 있어요. 근데 먼저 부친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상속이 된 거예요. 이때 세금 한번 내겠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모친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또 상속이 되겠죠. 그럼 이때 상속세 내고 부한테서 넘어온 모 재산에 대해서 또 자로 넘어갈 때 또 상속되면 세부담이 너무나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10년 이내에 바로 또 상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좀 줄여줄게. 그래서 단기 재산속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되는 거예요. 상속이 있고 나서 1년 이내 상속이 또 일어나게 되면 100%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해주고 2년 이내면 90%, 3년이면 80%, 그러니까 매년 10%포인트를 줄여가면서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세액공제입니다. 신고세액공제예요. 상속세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제대로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생이니까 특별히 3%만큼 세액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칭을 잘 보세요. 이거 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신고 세액공제예요. 이 신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기한 이내에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만 제대로 하면은 세액공제 주는 거예요. 납부까지는 안 해도 돼. 이때 납부를 안 했어도 신고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3%는 세금을 깎아주겠다.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안 한 경우에도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속세는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